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여름방학 앞두고 이번 여름방학은 또 어떻게 보낼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른바 방학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남들 따라서 캠프나 단기 특강을 보내야 할 건지, 또 보내자니 예산상 무리가 많이 되고, 또 보낸다 한들 정작 기대만큼 효과는 있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차제에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20여 년간 일타 강사로 명성을 날리고 지금은 자녀들과 시골로 과감히 내려가신 분이에요. 심정섭 더 나움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소개 네. 안 해주셔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 정도 입시 지도를 하다가 네. 지금은 8살, 6살 우리 두 아이랑 같이 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또 뜻있는 부모님들하고 네. 우리 사실 사교육이나 이런 게 교육적 문제가 많긴 한데 대안이 없지 않냐 그런 좀 얘기들이 많으시니까 그럼 그런 대안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번 실천해보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작은 초등학교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골. 네.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저는 살고 있는 데는 지금 충북 증평이고요. 증평, 네.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저희 큰애가 8살인데 네. 한 학년밖에 없고 한 반밖에 없고 한 반에 4명. 그럼 선생님 한 분께서 선생님 한 분이 4명을 하나하나 진짜 돌봐주시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1학년이 신입생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네, 거예요? 1학년이 4명입니다. 1학년이 4명이고 네, 위에가 없어. 그 위에도 이제 대부분의 학년이 지금 작은 이런 이제 시골에 이제 소멸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한 학년에 거의 이렇게 한 자릿수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방학 전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학교 중에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거기 시골이고 그러니까 사교육하거나 그런 태권도 학원 같은 것도 좀 보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보내지 않으신다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 끝나면은 아이들하고 운동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저녁에 심심할 때 이제 사자수학 같은 거 공부하고 이제 저녁에 TV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심심하니까 책 좀 보고 이제 자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제 방학 때 같은 데는 이용해서는 우리 좀 아이들하고 좀 여행이나 그런 아까 좀 캠프도 진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캠프 같은 걸 가서 좀 이제 그 나름대로 교육적 효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가장 좀 여러 가지 비용은 이제 많이 들지만 한 가지 좋은 좀 장점 중에 하나는 부모랑 좀 떨어져 볼 수 있는 경험. 요즘은 이제 다 사실은 아이들 챙겨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독립 경험을 갖게 하는 의미에서는 아이들과 혼자 가는 3, 4학년 이상이면은 한번 보내보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성장하는지 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도 혼자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태권도도 안 보내시고 또 심심하면 같이 놀아주시고 운동하시고 이게 남들한테는 좀 꿈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저희 KBS 추정 60분의 7세 고시 관련해서 이제 제가 소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너무 지나친 선행 교육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힘든 것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떡하겠냐. 학군지 쏠림 또 여전히 그대로 있고 과도한 사교육부 지출도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문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교수님 우리 소장님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7세 고시 관련 인터뷰 말미에
직접 그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서 이제 그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상황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다운시프트 전략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다운시프트라는 게 자동차 기어를 한 단 내린다.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사실은 뭐 아빠가 프리랜서고 그렇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저녁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사실 저도 이제 서울 올라올 때마다 서울 20년 살다가 내려갔지만 서울 올라오면 긴장되거든요. 사실. 그러세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쟁심도 생기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고 돈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많이 이제 소진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네. 줄여야 되고 또 서울에서 만약에 30, 40대 젊은 아빠로 산다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이고, 또 끝나고 자기 개발도 좀 해야 되고 네. 뭐 학원도 다니시기도 하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좀 너무 기아가 고단 기아라는 거죠. 네. 그걸 좀 내리고 그 대신에 이제 월급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삶의 형편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네. 그런 서울이나 수도권의 그런 좀 비싼 거주 비용이나 아니면 사교육비 같은 거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교육비에 대한 대안을 사실 좀 실질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릴 때 뭐 그런 거를 모든 분들이 다 하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최소 유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굳이 대치동, 목동 이런 비싼 거주지 사교육비 많이 쓰는 그런 데 꼭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좀 그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관점을 달리 해서 이렇게 본다면 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실천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초등학교일 때 네. 다운시프트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요 학군지나 이런 데 아닌 다른 데 가서 네. 주거비 이런 것도 좀 네.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교육을 네. 직접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교육 전문가시니까 많은 걸 지켜보시면서 네. 좋은 점과 폐단을 보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건데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하기 네.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그 학군에 관련된 책을 하나 네네. 쓰면서 그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제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굳이 유초등 저학년 때 일찍 들어오기보다 교육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될 아이는 어디를 갖다 놔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내가 될 아이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판별할 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학교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 아이가 굉장히 탁월한 애인데 너무 시골이나 그런 데 가서 아이의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앞길을 막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미안하고. 근데 네. 만약에 저도 이제 시골 학교 그 작은 학교인데 아이가 너무 탁월한 아이면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 그리고 용재원을 보낸다든지 네, 학교 네. 대표를 뭘 보낸다든지 네. 자꾸 두각을 나타내겠죠. 네. 근데 이제 학군지에 한 20-30명 있는데 네. 거기서 한 5, 6등 정도 애매하게 하면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시골 작은 학교에 10명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 한 뭐 굉장히 좀 탁월하게 나오는 학생이라면 가정 형편에 따라서 거기서도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적인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좀 상위 학교를 갈 때 학군지를 간다든지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실천한 가정이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16년도 강의를 했을 때 하남에서 네. 그 지금 다자녀 특별 분양으로 해서 네. 하남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부부가 제 강의를 듣고 굳이 지금 하남에 좋은 아파트에 그 분양은 됐지만 여기서 유초등 아이들이 어린데 굳이 여기 하나 신도시는 이제 학원도 많고 인프라가 이제 좋지 않습니까? 삶의 여건은 좋기는 한데 그래도 30-40대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때니까 네. 하나 외곽으로 좀 더 시골적인 분위기로 좀 빠져가지고 실거주 비용을 줄이고 네. 분양받은 집은 전세로 주고 그러면 이제 종잣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전세를 한 4억 정도 줬다. 네. 근데 실거주를 한 1억 정도 한다 그러면 3억 3억이 남는 거죠. 종잣돈이 있으니까 예. 그 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가 6년 뒤에 만났을 때는 네. 자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을 네. 늘어내도 애들 공부는 어땠어요? 그 부분에서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죠. 네.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친구는 네. 학군지에 일찍 와서 해도 번아웃이 되고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학군지 갔다가 네. 다시 다른 데로 원래 살던 데로 돌아간 학생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유턴한다고 그러죠. 네. 보통. 근데 만약에 그런 어느 정도 인지적인 역량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이면은 사실은 늦게 출발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네. 주변에서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럴 용기를 못 내시는 거예요. 위축돼서. 그렇기도 하고 네. 대부분이 이제 학군지에서 양적으로 좋은 입시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좋은 학생들이 모인 거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 입시는 상대평가 등수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90점을 뭐 맞는다고 그래서 다 대학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결국 네. 이제 등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좋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등급만 해도 그러죠. 네. 대치동 같은 데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등급 좋은 등급 받기 너무 그러니까 어렵죠. 내신 등급을 1등급 받는 건 정말 네. 하늘의 별따기고 교과서를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과잉 사교육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역량이 있는 뭐 우리 학군지에서 한 2등급 정도 받을 친구가 지역에 내려와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충분히 내신을 좋게 받고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볼 수 있고 또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이제 입시적으로 네. 관건인데 그런 부분을 또 그런 지역 같은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네. 그런 우수한 학생들은 기숙사가 있거든요. 네. 기숙사에서 케어를 해주고 또 이제 이따가 말씀 지역사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게 안 되니까 남들이 다 학군지 가니까 우리도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좀 더 시야를 좀 넓히셔가지고 다른 이런 기회가 없을까? 그래요. 용기를 한번 내보실 수 있다는 거. 서울도 지금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가 있고 옆에 강서가 있잖아요. 네. 거기 지나면 이제 김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포 같은 경우에 어떤 일정 지역은 특별한 전형을 받아서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김포의 읍면단에 농어촌이 되는 네. 지역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인데. 네, 그래서 네. 그쪽에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주거 비용은 덜 들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맹자 어머니는 네.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네. 모든 엄마들이 맹모 삼천지교 해주고 싶어서 강남을 가지만 성과를 내려면 아이가 네. 맹자여야 한다. 이게 탁 와서 꽂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아이가 맹자일지 아닐지는 엄마들이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아직은 우리가 늦대는 거야. 좀 더 지나면 우리 아님 반드시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계속 갖고 싶어서 버리지 못하고 놓거든요. 근데 주위 선생님이라 보시면 아시나요? 그냥 어느 정도 보시면? 느낌이 확 보죠. 사실은 우선 가장 기본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면 암기력과 계산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지적인 측면은 어떤 학생들은 타고나고 어떤 학생들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를 사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주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환상이나 착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현실 좀 너무 뼈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사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서 점수는 바꿔도 등급은 바꿀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61점인 학생들을 열심히 사교육을 시켜서 69점까지는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4등급을 3등급으로 만든 건 벽을 넘는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입시에서 더 성과를 내려면 인지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학생의 인지 역량을 늘리는 것보다 의외로 몸 튼튼 마음 튼튼. 그래서 우리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릿이라는 책을 내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 이론적인 배경을 딱 들어보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학생이 몸 튼튼 마음 튼튼해서 예를 들어서 그 몸 튼튼 마음 튼튼한 학생들이 대치동에 와서 6년에 그런 좀 경쟁이라든지 문제집 푸는 거를 견뎌내면 입시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무너져 있는 학생이 오면 번아웃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다든지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냉정한 현실을 보고 말을 못 하시지만 사실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운 몸 튼튼하지 않고 마음 튼튼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둠 속에 안 나타나는 거죠. 성공 사례만 너무 밝혀지고 그 준비돼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 역량이 있는 학생이 학군지 갔더니 좋은 학교 갔다. 이거를 하나의 성공의 그 경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모든 학생들은 맞을 수 없는 게 또 많은 여기 경제 전문가들이 오셔서 사교육이 굉장히 안 좋은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근데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전공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정규직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은 7만에서 10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학생들은 각자 이제 자기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자 네. 도생하면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길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대평가 등수 경쟁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중학교 때 내신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국영수가 올 A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내신으로. 네. 그런 학생이 전국에 그 해당 연도에 30%가 넘습니다. 그런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그 재수삼수 학생하고도 경쟁을 해서 수능으로 등수를 내서 우리는 그 원하는 학교를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학생들의 인지 역량은 대부분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거의 7, 80% 가까운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0% 정도, 뭐 유럽도 한 20%, 30% 이 정도니까 아니면 사회 나와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교육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지 네. 않고 다른 그렇죠. 일을 해도 좋은 환경인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돼 있으면 사회 환경이 조금 더 부모님들이 좀 자유로우실 텐데 아직까지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갈 수 있다, 확률을 높인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지금 AI도 그렇고 이제까지 이렇게 정신 기능 뭐랄까 어떤 인지 기능에 기반한 일보다는 다른 형태의 직업이 더 뜰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대안을 경제적인 문제로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 대학을 그렇게 보낼 이유가 우리는 이제 학벌 사회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래 벌 수 요즘 있고. 인공지능 때문에 어설픈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그럼 어설프게 사교육비를 쓰느니 우리 아이가 공부가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수능 9등급 정도라면 1, 2등급의 아이들만 앞으로 그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몸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것도 문제집 푸는 공부보다 그런 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좀 그런 입시 경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 길로 열어주고 차라리 아까 지금 다운시프트를 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 졸업장을 갖고 취업을 하려고들 그렇게 하는데 창업을 하거나 근데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자산이 있다라면 그걸 갖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좀 관점의 전환 이걸 하면은 이 사교육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찾는 가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 번듯한 직장 다니다가 이제 구조조정이거나 아니면 어느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좋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저 아는 분인데 아들내미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잘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보다가 아이고 얘는 전혀 공부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학원비 보내는 걸 계속 이렇게 이제 금융상품을 넣어뒀대요. 그래서 남들 대학 졸업할 나이쯤에 그 돈으로 창업을 해줬다고 하는데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 시절의 사교육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건 아니고 자칫하면 사교육이 너무 올인하다 보면 부모의 노후도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끊으려면 부모님의 결단이라든가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신을 좀 불어주실 만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하남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케이스도 좀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말씀을 듣고 또 다른 한 가정에서도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학군지고 경기도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분당은 또 그 선호하는 중학교 가려면은 초등학교 일찍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리까지 재고 막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다들 일찍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분당에서도 너무 유초등 때 일찍 들어가지 말고 그 경강선이라고 있습니다. 여주까지 가는. 맞아요. 그쪽 광주 쪽으로 판교에서부터 가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주까지. 임해로 해서 이렇게 여주까지 가는. 근데 분당은 굉장히 이제 사실 거주 비용이 비싸고 그런데 비싸죠. 광주만 가도 거주 비용이 훨씬 더 좀 저렴하니까 유초등 저학년 때는 광주 그 일대에서 좀 보내면서 아이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실 그럼 광주에 집을 사라는 말씀. 광주에 거기 실거주를 거기서 하는 거죠. 저 권하기는 이렇게 권했죠. 분당에 집을 사두는 건 좋다. 아무래도 이제 살 수 있으면 사놓고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아무래도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더 선호하는 적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살 형편이 된다라고 그러면 분당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그럴 비용이라면 네. 분당에 집을 우선 마련해 놓고 네. 뭐 전세를 끼든지 해서 마련해 놓고 네. 그다음에 실거주 뭐 이거는 뭐 투기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실거주는 그 광주에 네.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좀 저렴하게 유초등을 보내면서 네. 아이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아이가 공부 잘한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분당을 가도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서. 아까 그래서 분당에서 그러면은 그 여주라 그러셨나요? 네네. 어디 가 계셨다고요, 그분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권했는데 네. 이 가정은 그 광주를 넘어서 아예 여주로 가시고 네. 강동에다가 집을 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사실은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뭐 내 집 마련 걱정은 이제 없는 상황에서 또 아이는 시골에서 보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건강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정말 잘할지 안 할지 그건 이제 변수가 가정마다 다르니까 모르지만 네. 그냥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게 좀 걱정을 하거나 내 집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노후 걱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가정이 된 케이스도 있었죠. 네. 정말 자녀한테 모든 것을 다 거는 게 맞는 건지라는 네. 생각을 요즘 부모님들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의 노후도 중요하고 서로 이렇게 밸런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화 저출산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 교육과 또 우리 자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네. 접근해야 될지 끝으로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지금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앞으로 네. 이 학군이나 이 사교육 쏠림이 10년 정도 계속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만 해도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이 40만 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8살인데 그 네. 아이가 태어난 애가 32만 태어났고 둘째가 예. 6살인데 예. 27만으로 30만 대가 무너지는 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27만이 다니는 저희 둘째가 만약 수능을 볼 때는 30만 정도가 안 됩니다. 수능 보는 인원이. 예 예. 네.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그 중고등은 계속 한 40만, 47만이 수능을 보는 시대가 되고 네. 또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그 취업하는 게 힘들고 막 이런 게 되니까 그래 더 시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나면요. 그 전하면 확 꺾어지는 거죠. 교육 시장의 거의 3분의 1이 또 예. 없어지는 60만에서 40만 내려갈 때 한 3분의 1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40만에서 지금 20만 내려가게 되면 거의 또 반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수능을 볼까요? 모르겠어요. 네. 시험은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더 이렇게 발전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 오지선다로 이렇게 뽑는 이런 시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유초등 저학년 부모님들이 네. 지금 중고등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럴 거야라고 착각을 하시기보다 네. 좀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다운시프트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뭐 충청도까지 내려오라고 그러기까지는 힘들고요. 네. 서울 수도권에서도 근교에 네. 알아보시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좀 적은 학교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의 유명 학군지가 네. 지금의 그거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저출생이 되고 그러면 1등 쏠림 현상이 더 생겨서 네. 그 분야의 1등은 네. 이제 살아남고 또 그 대학의 탑10 대학이라든지 뭐 더 선호하는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 경쟁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는데 네. 그러면 어차피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좀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네.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이가 행복해야 또 부모가 행복하고요. 부모의 노후가 튼튼해야 아이들한테 짐을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은 연구소의 심정섭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